노화에 특별히 관심 가지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몇 가지 계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노인의학에 대한 관심인데, 노인의학은 물론 저희도 처방을 해서, 그러니까 더 약을 써서 환자를 치료하기도 하지만 약을 빼고 정리하는 방법, 그러니까 빼는 개념으로도 환자를 치료를 합니다. 근데 그걸 빼니까 환자가 더 좋아지는 그런 것들을 학생 시절 때 보면서 우선 재미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사람의 요소가 있는데, 몸 건강도 있고 마음 건강도 있고 질병도 있고 또 나에게 중요한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빙빙빙빙 돌아서 다시 나한테 그 한 영역으로 돌아온다. 이런 것들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악순환을 만들 수도 있고 선순환을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선순환을 잘 만들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환자분들도 예상치 못한 개선이 되는 경우들이 있고, 물론 이런 경우들이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은 네. 빠지시지만 네.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는 게 재미있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람이 노화가 쌓이게 되면 가장 명확한 변화 중에 하나가 1년에 1%씩 근육량이 감소되는 현상이고, 1%씩. 네, 이것이 많이 진행되게 되면 근감소증이라고 해서, 근감소증이 또 진행되면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그런 만성 질환인데요. 이 근감소증을 저는 이제 학생 때부터 굉장히 가속된 형태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 근육을 어떻게 하면은 안 빠지게 만들 수 있고 좀 빨리 쉽게, 물론 쉽고 빠르게 되는 건 세상에 없습니다만 그렇게 좀 해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결국에 사람의 노화와 그리고 노쇠, 특히 신체 노쇠 그리고 근감소증 공부를 하고 싶게 되었습니다. 지금 계신 곳이 노년내과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노년내과는 저는 소아과는 알겠고, 그리고 그 이외에는 이제 나 컸으니까 이제 내과 가야지라고 해서 내과만 다녔는데, 노년내과라는 곳이 있다는 거를 저는 알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네, 아마 그러실 이게 겁니다. 좀 오래됐나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예, 노년내과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노인과라고 하는 게 원래는 맞을 겁니다. 노인과. 네, 영어로는 예. 제리아트릭스라고 하는데, 이런 일을 보통의 선진국에서는 내과가 하기도 하고 또 가정의학과가 추가 수련을 받아서 하기도 합니다. 영국에서는 2차 대전 이후부터 전문 분야로 되어 있고, 근데 영국의 의료 시스템, 공공의료 시스템이죠. NHS라고 하는데, 이 시스템에서는 이 노인과가 가장 큰 전문 분야입니다. 그리고 북미 지역에는 70년대에 전문 분야로 자리 잡았고, 그리고 요새는 개발도상국에도 전문 분야로 자리 잡아서 정부에서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요? 아직까지 공식적인 전문 분야가 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이 2003년 개원 당시부터 노인병 내과를 시작을 하고, 서울아산병원은 2009년부터 노년내과로 진료 분야를 진료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신촌 세브란스 병원, 은평성모병원이나 일산차병원, 그리고 전남대병원 등을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노년내과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네. 영국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노인 너무 많아서 그쪽을 좀 더 키우게 된 케이스라고 봐야 될까요? 굉장히 다양한 배경들이 있는데, 우선 굉장히 일찍부터 어르신들이 기능 저하가 생겨서 와상이 되는 과정, 그 과정에서 어르신들을 사람 중심으로 조금 더 움직이게 해드리고, 묵지 말고 그리고 욕창이 생기지 않게 하고 영양을 공급하고, 이런 여러 가지 중재들을 하면 어르신들이 기능을 좀 더 오랫동안 지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옛날부터 복잡 돌봄 요구라고 해서 응급실에서 입원할 때부터 그때는 이제 급성기 노인의학 하는 분들이 보고, 이분들이 회복하는 과정에서는 아급성기 노인의학 하는 분들이 보고, 또 만성기 요양병원에서도 노인의학 하는 분들이 진료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이 떨어지는 걸 막고 약을 정리하고 이런 일들을 해서 이분들을 지역사회로 돌려보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노인의학이 관장하는 영역으로 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장기요양보험이라는 시스템이 있고, 여기서 이제 노쇠가 심해지게 되고 기능이 떨어지게 되시면 요양원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리고 또 요양병원이란 것도 있고, 또 응급실에 오시게 되면 어르신들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성인과 똑같이 전문 분야로, 전문 분과로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보시게 되시면 입원하셔서 어르신들이 며칠 누워 계시다 보면은 와상, 그러니까 침상에서 일어나시기 어려운 상태가 되시고, 또 이 상태로 그대로 요양병원으로 가시게 되시고, 굉장히 장기간 지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다 따로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노년내과는 어느 시점에 가시게 되는 건가요? 노쇠한 정도가 중간 정도 됐을 때, 그러니까 숫자 나이로 봤을 때는 한 77에서 78세 이후면서
병이 적어도 한 예, 서너 개 예. 이상 있고 약도 대여섯 개 이상은 훨씬 되고 신체 기능도 많이 좀 떨어지시고 그래서 걷기도 힘드시고 장기요양보험을 신청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실 정도가 되실 때 아, 그 시점에. 예, 원래는 그 시점에 예, 오시면은 제일 예. 해드릴 게 많습니다. 돌봄에 대해서 잠깐만 좀 여쭤보고 싶어요. 고령 노인 인구가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데 돌봄 인구는 많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현장에서 노인분들 많이 보시고 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가시게 되는 경우도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좀 상황이 어떤가요? 우리나라의 이 의료 정책과 돌봄 문제는 예. 크게 세 단계가 모두 다 어그러져 있습니다. 뭐 이 얘기를 여기서 드리기에는 좀 많은 얘기긴 한데 짧게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젊었을 때 만성 질환을 예방을 하고 노화 속도를 줄여서 내재 역량을 개발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아주 먼 미래에 내가 눕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20, 30대, 40대부터 열심히 몸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생활 습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나빠지고 있고요. 이 예방과 관련된 또 예산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질병이 많으신, 그래서 대여섯 개 이상의 질병이 있고 약이 많아져서 조금 더 지나면은 노쇠의 모습이 나타난 어르신들, 이분들을 약을 정리하고 기능 상태를 좀 더 집중해서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질병들을 조화를 이루는 그 작업을 원래는 노인의학에서 하고 노인주치의가 해야 되는데 이 노인주치의 또는 주치의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차 진료에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안타깝게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의료기관들을 다니시는 수밖에 없고요. 세 번째로는 돌봄이 생기기 전에 신체 기능을 개선을 해서 근력 운동을 시키고 영양을 공급하고 여러 가지 내재 역량의 영역 중에서 이가 빠진 부분들을 보충을 해드려서 댁에서 더 오래 지내실 수 있게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이 개념이 없고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커뮤니티 케어는 그저 간병 요구가 생기면 간병인 분들을 댁으로 보내드리는 이런 재가 요양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걸 예방적 개호라고 합니다. 이 세 단계가 다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장기 요양으로 그냥 빠져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까지는 굴러갔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인구 피라미드에서 85세 이상은 굉장히 적거든요. 근데 장기 요양 돌봄 요구가 필요하신 분들은 대개 85세 이상의 인구와 거의 따라가는데 이분들이 앞으로 20년 내에 3배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이분들의 증가되는 이 수요를 견뎌낼 수 있는 재간이 없는데요. 그래서 돌봄 인력이 단순히 부족한 게 아니라 좀 먼 미래를 보고 이 세 단계, 젊은 분들, 그다음에 어르신분들, 그리고 노쇠하신 어르신들이 돌봄 요구 가는 걸 막는 이것들을 다 지금 디자인을 해서 예방적으로 전 국가가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채널을 보시고 계시는 그 관련된 그 정책 위반자가 계신다면은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될지 좀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시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요,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이 이제 40대에서 50대 분들이 좀 더 많으신 편인데, 물론 그 위아래도 있으시겠지만요. 이때 좀 건강에 주의해야 될 점, 앞서 뭐 여러 가지 다 말씀해 주셨지만, 혹시 이때 좀 특수하게 케어하면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제가 여러 가지 매체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긴 한데 너무 중요하니까 또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근데 4050 분들은 커리어 패스에서 가장 그 많은 일들을 열심히 하고 계신 시점이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 연배이기 때문에 특히 이 세 가지가 더 부족합니다. 그게 첫 번째로는 잠이 부족하고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머리 비우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멍 때리는 시간. 네, 명상을 네. 하거나 걷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그다음에 운동이 부족합니다. 잠, 그리고 네, 머리 비움, 그리고 네, 운동. 운동. 이렇게 세 가지네요. 이 세 가지가 부족해서 이게 결국엔 만병의 근원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만들고 뭐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아지면 암 걸린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면역력이 떨어지는 게 맞거든요. 스트레스 호르몬 나오면. 그리고 만성 스트레스와 암의 발생도 뭐 정말 연구로도 입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인데 요 세 가지를 막으면 4050 시절에 여러 가지 병이 생겨서 그리고 가속노화가 쌓여서 60대에 만성질환을 여러 개 가지게 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챙기시게 되시면 저절로 머리가 좋아지고 우울감도 좋아지고 몸도 좋아지다 보니까 일도 잘 되고 생활 습관도 좋아지고 몸도 가벼워지고 모든 것들이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의 어떤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챙겨야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영양제를 드시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고 네, 맞습니다. 네, 또 뭐 패시브하게 어떤 걸 해결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품을 구입을 하신다거나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누워 계신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는 이제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특히 영양제는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성인들이 영양 과잉 상태에 있습니다. 오히려 필요한 영양 상태보다 더 많이 있고 영양제가 줄 수 있는 어떤 이익은 대부분 비타민 C나 철분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부족할 때 그 부족을 채워서 이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잠이나 또 머리 비우기나 또는 운동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지금 현대 성인들이 생명을 위협할 만큼 부족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꼭 챙겨주시면 좋겠다를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서 어떤 핵심이 그 순환의 개념인 것 같아요. 네. 어떤 마음에서부터 그 신체로 이제 다 연결되는 고리가 순환의 메커니즘이 우리 몸이 돌아가는 그 원리라는 거, 그거를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의 저자이신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의 정희원 교수님과 함께 슬기롭게 나이 드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